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시즌 8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배경이 바뀌었죠. 저희가 스튜디오, 전용 스튜디오가 좀 공사 중이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요 스튜디오에서 조금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까지 한반도 상황 조감 쫙 한번 해드렸고, 지피지기 그런 의미에서 북한, 미국, 중국까지 쫙 또 집중 분석을 했죠. 또 남북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전략적 공생 관계,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음 달 12월이면 집권 10년을 맞는 김정은 체제, 저희가 좀 중간 평가를 할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일기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희가 김정은 체제 10년 이렇게 중간 평가 요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최근 북한의 상황 조금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좀 이게 뭐지? 흥미롭네 이런 게 있어서. 이달 들어서 보면은요,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8일, 10일, 11일 이렇게 계속 이어졌었고,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제5차 3대 혁명 이 선구자 대회, 여기에서 좀 놀랐는데, 위대한 요런 그 수식어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붙였습니다. 아니, 위대한이 뭐라고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북한 사회에서 위대한이라는 수식어 함부로 못 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라는 것도 그렇고 위대한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붙이고 있네, 쓰고 있네. 이게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데 최근에 이런 현상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우리가 수령이라는 그 의미, 북한에서 네. 수령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일단 먼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수령 그러면 아버지 수령도 아니고 어머니 수령도 아니고 어버이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령의 의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친 어버이 수령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령은 그 혁명적 수령과 그다음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고 연결되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거는 어버이 수령이 있고 어머니 당이 있고 인민 대중이 있는데 인민들은 어버이 수령과의 교감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은 두 가지인데 부모로부터 받은 자연적 생명, 정치적 생명. 근데 핵심은 정치적 생명이에요. 곧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종교에서는 기독교하고 유사합니다. 네. 기독교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거든요. 같은 등급으로 보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 수령이란 말은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쉽게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영원한 수령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위대한 수령, 영원한 수령. 김정은은 한 10년 동안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정도의 어떤 업적, 능력 이런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서 정권도 장악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용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수령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수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1960년대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김일성의 우상화와 함께 수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상화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김정은도 지금 이 시점에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부터 우상화에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8차 당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령, 위대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김정은의 북한을 만들어가는 어떤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보고를 하면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지금 김정은주의를 지금 아주 공식적 공개적이진 않지만 북한 내부에서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금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수령과 위대한 이 용어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게 이른바 김정은주의를 쓰고 있다라는 국정원 그 판단과 조금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면? 네, 거의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사상은 주체 사상, 네. 선군 사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걸
합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뭐 주체 사상이란 말, 성군 사상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당규약에서 다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건 김정은주의인데 김정은주의를 아직까지도 북한 공식 매체에서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암암리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김정은주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 우상화와 함께 같이 동시에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외 보면은요, 노동신문에 보면은 이제 노동신문이란 제호가 있고 그 양쪽으로 뭐 김일성, 김정일 얘기가 있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뭐 표가 있고 이쪽에는 그 경애하는 뭐 김정은 동지인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직은 이게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는 이게 바뀔 수 있겠네요. 당연히 바뀌죠. 위대한 김정은 뭐 수령, 뭐 아니면 위대한 김정은 동지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는 뭐 영원한 수령, 뭐 영원한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고 이쪽은 다시 위대한 김정은으로 바뀔 확률도 높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조금 더 여쭤봐야 되는 게, 아니 좋다. 그런데 그런 거를 주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겠냐? 아니 수령이건 위대한 뭐 지도자건 간에 나 지금 아직 우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그렇고 그 제대로 수용 안 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에서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정통성과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는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 최고 지도자로서 정통성 얻어갔고, 김정일은 아버지의 이제 김일성의 우상화 과정에서 또는 1인 지배 체제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획득해갔고, 근데 김정은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것으로 북한에는 후계자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후계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두혈통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후계자가 되는 데는 그것도 이제 남자만 정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인민들로부터 또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김정은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민 위천이라던가 뭐 위민 헌신이라던가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구호에 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령인이 위대한이라는 이제 수식어를 붙이는 거 북한 주민들이 인민들이 그거를 그냥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럴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차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령과 위대원으로 해서 우상화 과정을 한쪽에서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이번에 8차 당대에서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인민들과 어떻게 보면 친화적이고 인민들과 접촉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인민생활 향상이거든요. 생필품, 경공업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3대 혁명 이번에 그 선구자 대회가 가장 핵심인데요. 이 3대 혁명도 안 좋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3대 혁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완성 때까지 3대 혁명 밀고 나가자. 그래서 인민들의 어떤 사상을 강조하는 측면인데 그렇죠. 사상을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상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어울려서 그래서 아마 오히려 더 인민들로부터 지지 또는 뭐 인민들로부터 성원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수령에 대한 우상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인민대중제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참신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때 썼던 거 할아버지 때도 어려운 게 있었고 아버지 때도 어려운 게 있었고 그때 썼던 거를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조금 너무 좀 그렇게 표현하나 재활용하는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사실은. 자, 이어서 이번에는 김정은 체제 10년 좀 중간평가 오늘의 주제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박사님. 단도직입적으로요. 저는 이 시간에 단도직입적으로 많이 여쭙는데 김정은 10년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10년도 더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부터? 왜요? 일단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김일성, 김정일 이 최고 지도자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 노동당이나
또는 국가기구나 권력 구조들 안 보는데요. 나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엘리트들이 혈연 지연 또는 뭐 학연으로 그 운명 공동체 또 혈연 공동체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거나 붕괴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밑으로부터 뭐 혁명이라든가 어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변 사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는 나름의 어떤 안정성 또는 체제 유지 뭐 이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정말 뭐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겨냈으니까 북한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네. 자, 보면은요,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그때 숨졌고요. 그리고 같은 달 30일에 김정은 아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사령관에 추대됩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김정은 시대다 하면 이제 다음 달이 10년이 되는 건데, 뭐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장성택 고모부를 정말 잔인하게 극악하게 처형을 한다던가 지금은 이제 북중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초기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굉장히 틀어진 이런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자유적 국방력 뭐 해가지고 핵무기 그리고 화성 14형 15형 같은 ICBM 이거를 결국 손에 넣기도 하고 나름의 이제 업적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자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재미없어 하실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 정도는 좀 김정은 10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몇 가지 장면들을 조금 꼽아주시죠. 제가 그래서 우리 김정은 10년 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10년의 중요 일지들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보고서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네. 일단 정치적으로 또는 북한 10년 전반을 꿰뚫 수 있는 건 2012년도 4월 15일 그러니까 김일성 김일성 100회 생일이죠. 이른바 태양절. 그때 김정은이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첫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완성하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부귀영화를 내가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김정은 10년을 지탱해온 화두죠. 근데 첫 번째는 했고 어느 정도 됐죠. 두 번째는 뭐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거는 쉬워보이지 않은데. 네. 두 번째로는 외교 쪽에서 볼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남북 정상회담 3번 하고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 2번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거 북중 정상회담도 5번인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그 아버지가 2번 했고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은 전혀 상상도 그렇죠.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뭐 천지가 개벽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외교적으로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강조해왔던 북미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역시 그 2017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핵무력 완성. 화성 15형. 그러면서 화성 15형을 쏘면서 이제 핵무기를 완성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저는 다른 사람도 좀 틀리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경제 특구를 보고 싶어요. 경제 특구. 2013년도에 김정은이 이제 11년 12월에 들어온 다음에 얼마 초창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 자신의 비전들, 생각들을 보여주는 건데 경제 특구를 26개인가 7개인가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그럼 결국 북한 경제를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요. 평양에도 강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경제 특구 가운데 하나가 더군다나 평양 근교의 강남이라는 곳에 특구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경제 특구는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아직은 큰 성과가 좀 없어 보인다. 뭐 이제 대북 제재 때문이겠지만 이제 그런 점이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회 문화 이런 측면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는 저는 최근에 있는 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이 부분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는 이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 사회적으로 지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압박하고 북한 간부들을 압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북한 그렇죠. 주민들이. 네. 그래서 3대 혁명 이번에 성무자 대회라든가 또는 천리마 운동이나 과거 걸 계속 이 소환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예전에 그런 처방들을 재탕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좋으면 창조적으로 새로운 그렇죠. 것들을 계속 내놓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특징적인 걸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압박이 그냥 닥달하는 거죠, 뭐.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류의 영향이 북한 내부로도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 네.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이제 특히 탈북민들 말 들어보면은 드라마 보고서 남쪽에 왔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뭐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음악, 뭐 대중음악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고삐를 죄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한 축에서는 이 소위에서 황색바람이라고 하는 네. 자본주의 바람, 네. 또 남한풍 이런 것들을 조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간부들을 옥죄는 그리고 또는 간부들을 처벌하는데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 집권 10년 뭐 각 분야별로 우리 이제 김 박사님 조금 요 정도의 장면들은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자. 요번에는요, 김정은 체제 특성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항일 독립 투쟁, 그것도 무력으로 항일 독립 투쟁을 했다라는 뭐 나름의 정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그런 정통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스스로 그 정통성을 만들고 권력을 쟁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그러니까 백두의 혈통이라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분으로 권력을 승계받았는데 그나마도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어렸습니다. 10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면 84년생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정통성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도 지금 아까 우리 박사님은 10년 이상으로 갈 거로 봤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건 10년이 됐습니다.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 어린 지도자가 10년을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체제 특성 좀 한번 쫙 꼽아 주시죠. 제가 이제 10년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첫 번째는 일단은 북한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나 이렇게 해서 이 대화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졌다. 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경험을 어렸을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의 문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 좀 된 것도 마식령 스키장에 최첨단 장비를 해라. 그렇죠. 또는 요즘 지구에 있는 원상 갈 만한 이런 관광단지에도 최신식 시설을 가져가라. 그다음에 운동장이나 수영장을 만들 때도 서구의 눈높이에 맞춰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보면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거고. 그 온천도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당히 현실적이 실용적이다. 아버지 때보다. 그리고 과감한 시도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거나 2018년도에 그 전까지 계속 미사일 쏘다가 그 다음날 전환하고. 그런데 그게 긍정과 부정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험과 기회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과감한 결단력인데 뭐 긍정적인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을 갔던 거고 평화를 가져온 거고 부정적인 건 고무부를 숙청한다든가 또는 남북관계가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는데 우리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널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김여정이라는 동생, 여동생. 북한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그렇죠. 근데 여자가 아무리 백도의 혈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요 부서에서 직책을 차지하고 했던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김여정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여정 지금 이제 부부장 뭐 이렇게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데 뭐 조직 지도부랑 선전선동부 어느 거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맡고 있는 거로 보시는지? 일단 김여정의
부서는 선전선동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까지 선전선동부 제1부 부장, 부부장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무위원회 이제 국무위원도 됐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는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건 김여정이야말로 북한의 비선입니다. 비선. 그러니까 김여정은 선전선동부에서 부부장 역할을 맡고 있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김여정이 뭐 담아내는 걸 보면 뭐 대미, 대남 뭐 이런 대외 관계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짐작을 하는데 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이 공식적인 대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직접 본인이 어떤 전달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김여정을 통해서 이제 대남이나 대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럼으로써 자기가 직접 발언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도 좀 남겨놓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서 보면 항상 이 상대방을 비난하다가도 북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관계는 좋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관계는 좋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를 남겨놓기 위해서 쉽게 안 나오는 거죠. 거기는. 일단 그런 김여정의 역할도 사실은 그 이전에 뭐 김정일, 김일성 주석 요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면이다. 예, 예를 들어서 김일성 시대는 김정숙 이제 김일성이 처죠.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김성애가 있었는데 그렇죠. 여맹만 맡았어요. 여성 동맹.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 이제 김일성 시대도 그랬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동생인 김경희가 있었는데 김경희는 경공업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공업 부장이라는 건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았던 거예요. 근데 김여정은 전면에 지금 등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백두혈통이더라도 여성이나 직계들은 뒤로 물러나 있는 형태인데 이번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이 남매가 전면에 등장해서 이 북한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가장 또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김정은, 김여정 남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우하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그 이제 스위스에 남매만 달랑 또 유학을 보냈으니까 그 남매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절로 드는 건데 그러면요. 그 지금 이제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 제1비서를 신설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공석인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김여정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제1비서까지 맡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실까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1비서까지 맡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어떤 맥락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제1비서 자리는 어떻게 보면 당 규약에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지만 일종의 어떤 약간의 위급 상황 뭐 이런 걸 대비한 것 같아요. 2008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북한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약간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나중에 후계자가 나타났을 때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안 했던 자리 같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명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자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런 자리는 김여정에게 주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 같은 경우도 이 직계로 가지만 이 형제간에 이렇게 남매간에 이렇게 권력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북한 사회에도 인민들의 눈치를 보는 사회거든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조금 의미심장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민들의 눈치 같은 거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박사님은 약간 좀 다른 좀 관점이신 것 같아요. 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국제사회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 좀 나간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을 의식을 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보면 뭐 여론을 좀 의식한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다가 뭐 눈물을 보이거나 내가 이렇게 못해서 뭐 우리 인민들 고생시킨다는 뭐 이런 그 취지의 말하면서 울기도 한 이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북한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없었죠.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령을 처음 수령으로 시작했지만 네. 수령은 무오류성이에요. 그렇죠. 수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인데 수령이 자기 자신의 잘못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눈물까지 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에 보여지는. 네.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기본 정치가 인민 대중 제일주의다. 인민이 제일이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의식은 7차 장대회 같은 경우에 외국 기자들을 부르거든요. 네. 그랬죠. 네. 그리고 이 해외를 중국으로 시작을 해서 베트남도 가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과거에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은둔의 지도자였다면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뭔가 좀 데뷔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영어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번에 트럼프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다 알아듣는 표정으로 듣고 그다음에 통역사가 통역을 하거든요. 궁금했어요. 진짜 물론 이제 나름 어릴 때 스위스 유학을 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있었으면 공부하기엔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를 얼마나 할까지 궁금했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렇게 보면. 그 화면을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통역하기 전에 웃어요. 웃기도 하고 살짝 겸연쩍은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 전부 다.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 꽤 오래 있었으니까 그럼 나름. 그렇죠. 그렇죠. 자, 김여정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선전선동부 물론 이제 대미, 대남 등 뭐 이런 대외 관계도 한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선전선동부를 한다라고 보면 그 이른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을 지금 관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뭐 메아리라던가 이런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우리 남쪽에 대통령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주요 후보들을 이렇게 조금 조롱하는 그런 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선전선동부에서 하는 걸 텐데 요렇게 글을 올리는 거 물론 이제 뭐 평소에도 우리 남쪽 정치권을 비난하는 건 뭐 알긴 아는데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좀 뭐 저희가 유튜브지만 입에 여기에 좀 담기가 조금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술에 비유하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하고 편회를 하던데 이게 김현정이 제가 안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저도 그 표현을 봤는데요. 일단 북한의 이 노동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그렇죠. 북한이라는 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선전선동부에서도 담당하는 파트가 많은데 아마 대외 매체는 김여정이 관할 안 할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그 메시지 관리하는 부부장들이 뭐 사후보고를 하거나 따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방향을 전환해서 뭐 칭찬을 한다거나 또는 상당히 긍정적인 걸 내보낸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보고 절차를 거치겠지만 늘 하던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 식이 혹시라도 우리 남쪽 대선에 개입하려는 뭐 이런 거로 해석을 하면 조금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일까요? 늘상 북한은 이 대선철이 오면 개입하려고 하죠.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개입하려면 어느 한쪽을 약간은 칭찬하고 어느 쪽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술에 비유한 것도 봤는데 지금 우리 대선 후보로 나오신 두 분을 아니죠 세 분이죠 세 분을 그냥 전체를 다 하는 거 보니까 누구를 그렇게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대선 국면에서는 북한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이렇게 숟가락 자기 것도 얹으려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촉각을 세웁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인지 늘 안테나를 세우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김정은 체제 또 특징으로 하나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꼽으시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주의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독자들께서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사회주의 정상 국가가 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그렇죠. 약간 예.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에서 옆으로 빠진 그런 사회주의 국가였다.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같은.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노동당을 제대로 만들고 국가기구를 또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당과 국가기구의 회의들을 당규약과 헌법에 있는 그 절차와 그다음에 시기를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회의 많이 해요. 정상적으로 유지합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에 김정일 시대에는 회의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리고 비서국을 통해서 다 전달했는데 심지어는 뭐 선군 정치에서 군을 앞세웠고 예. 지금은 이제 그러질 않으니까. 예. 그리고 뭐 필요가 없었던 거죠, 회의가. 근데 김정은은 형식적으로라도 모든 회의를 통해서 의사가 결정되고 그리고 김정은에 올라와서 이걸 사인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절차는 맞춰간다. 예. 절차를 맞추면서 이 소위 김정은 시대의 정책 방향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거죠. 이게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올라온 거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상국가라는 건 이러한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북한의 또 특징입니다. 예. 그게 좀 제대로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겉모습은 상당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겉으로는 사회주의 정상국가 형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으로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규약에 보면 당 중앙의 유일 영도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당 중앙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당의 유일 사상 10대 원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의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사상에 관련된 10대 원칙이었다면 지금 영도니까 이 김정은의 더 높아진 거네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사상했다면 영도니까 이 리더십과 관련된 거거든요. 김정은의 1인 영도 체계를 유일 영도 체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사회주의 정상국가로 가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김정은 1인 지배 체제가 과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 설명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게 그렇게 형식과 절차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잘 안 됐을 때 그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물을 때 내 탓이 아니고 너네 탓이야 이렇게 살짝 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책임 회피는 어려운 사업을 할 때 책임 회피를 하거든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도 잘 들으셨겠죠. 내각 책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했던 이유가 이제 어떻게 김일성의 유언이 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에게 다른 분야는 다 네가 하지만 틀어지고 하는데 경제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경제는 맡지 마라. 뭐 이런 유언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서 오면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서도 위임 통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사실은. 김정은이 거의 만기 침략식으로 본인이 다 관여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8차 당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하부 단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최룡해라든가 지금 김재룡이죠. 김재룡이라든가 또는 조용원이라든가 한편으로는 김여정이라든가 이렇게 각자의 맡은 분야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과 권한을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정해주고 그거는 네가 해라 이런 건데 근데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로 계속 또 갈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냥 다 또 자기가 직접 할까요? 아마 지금은 조금 당분간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 전에 만기 침략식으로 본인이 다 했던 것은 김정일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한 10년 동안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불안했던 거예요. 예. 아무 기반도 없이 어느 날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권력을 갑자기 받았던 거잖아요. 후계자 수업도 오래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김정일이 한 10년, 20년 동안 했던 후계자 수업을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지금 한 10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어느 정도 권력도 장악했고 내가 이 정도면 정권의 안정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좀 오래 갈 것이다. 그 지점인데 지금 박사님은 어떻게 김정은 정권이 지금은 상당히 권력도 공고하고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세력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항상 이렇게 최고 지도자에 의존하는 독재 국가 또는 1인 지배 체제일수록 문제는 내부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내부죠. 그렇죠. 외부 충격에 의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뭐 만약에 외부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더 뭉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지점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거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안의 일종의 그 심장병과 관련한 가족력도 있고 그리고 뭐 국정원이 이제 무슨 AI라던가 이런 최신의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뭐 김 위원장의 건강을 뭐 분석했는데 뭐 건강하다 뭐 이렇게도 판단했던데 김 위원장이 아직은 뭐 나이가 젊기는 합니다만 역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가 좀 계속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은 30대거든요. 우리나라도 30대가 건강을 걱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많이 뺐죠. 20여 킬로를 줄여서 상당히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대역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뭐 각계무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심장 쪽으로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그다음에 뇌 이쪽으로 상당히 가족력이 있는데 아직은 30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기 때문에 급격히 어떻게 보면 살을 뺀 거죠. 그래서 건강도 조절하고 그다음 나름의 어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건강에 이상이 발생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 또는 뭐 우려 뭐 이런 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얘기 나왔으니까 요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자녀가 뭐 둘인지 셋인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권력을 내 자식들에게 뭐 넘기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식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은 뭐 한참 젊은 때긴 한데 뭐 백두혈통이라는 이제 또 다른 승계 이데올로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뭐 계속 자식한테 가겠죠. 너무 빠른 얘기라는 건 저도 알긴 아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만에 하나 이제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뭔가 어떤 그 비상시라던가 이런 걸 대비하는 이런 것도 좀 마련하면서 결국은 권력을 넘겨야 한다면 자기 자식한테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마 권력을 넘기는 것 뭐 자식한테 넘긴다기보다도 이 백두혈통만이 할 수 있어서 직계만이 할 수 있어서 근데 김정은 위원장 다음에는 당연히 그 4대 세습으로 가겠죠. 가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30대 한 후반 정도 이제 김정은 제가 조금 너무 빠른 질문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요런 거로 이제 또 다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하여간 박사님은 10년 이상도 갈 거로 이제 처음부터 보셨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근데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데 이제 내년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면 통상적으로 신년사를 김 위원장이 이제 발표도 하는데 2022년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그리고 2022년을 그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조금 보실까요? 1월 달에 신년사가 나올 텐데 제가 예측이 틀리면 바로 괜찮습니다. 예측은 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신년사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대회 그 12월 말에 지난해 12월 말에 뭐 행사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올해는 안 했었는데 내년에도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신년사를 계속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그 노동당 그 중앙청사에 앉아서 혼자 그걸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번엔 당대회 때문에 안 했고 그 전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시대 위원장의 최근 특징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한 거
귀찮은 거 이런 거 안 하는 성격 대신에 저는 회의를 소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는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 있어서 본인이 그리고 막 다 신년사 녹화한다고 몇 시간씩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아마 신년사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비전 전망은 제시를 해야 되죠. 내용은 어쨌든 회의나 신년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건데 핵심은 인민들에 대한 감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코로나19 그다음에 대북 제재, 그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어렸던 이 삼중고를 헤쳐나가서 그리고 올해가 북한이 얘기했던 경제발전 계획 5개년 계획의 첫 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성과 자랑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과들을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왜냐하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간부들에 대한 동료, 질책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이 이 김일성 110주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주년이라고 북한이 얘기하는데 이 5년, 10년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독려할 거고 아마 1월 달에도 올해의 성과, 그다음 미진한 점, 그리고 인민들에게 아마 정당성을 강조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뭐 사상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이런 아직까지 뭐 정면 돌파전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결전, 그다음에 대남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민들을 설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미나 대남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획기적인 게 있을까요? 획기적인 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대남 쪽으로는 우리 다음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를 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지금의 이제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대미 쪽에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나올 수 있게 압박을 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희망이 대남과 대미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서 이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기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이다라는 희망 속에 아마 희망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해에 대한 성과, 감사, 인민들의 감사, 그리고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 그리고 대남과 대미에서는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 비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년사 메시지는. 근데 뭐 눈에 띄는 이런 큰 내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네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앞서다. 5시즌 오늘 8번째 시간 김정은 집권 10년 중간 평가 그리고 특성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이어가 봤습니다.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앞서다 4시즌과 마찬가지로요. 이번 5시즌도 더보기 저희가 통으로 올릴 때 더보기 요걸 활용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김일기 박사님 쭉 설명해 주신 거 각각의 질문에 대한 각각의 설명 바로 찾아갈 수 있게 했으니까 또 활용해 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뭐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고요.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책임연구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